안녕하세요. 한국사 2학년 4주차 강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선생님이 수업 자료 외에 PPT 파일을 하나 올려놨을 거예요. 그 PPT 파일은 우리가 2학년 1학기 때 수행평가, 지필평가 비중, 그리고 우리가 읽어야 될 필독도서, 그 수행평가는 어떤 항목들이 실시되는지 정리해서 선생님 표로 넣어놨으니까 한번 우리가 2학년 1학기를 전체적으로 상상하면서 어떻게 수업을 진행할 것인가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에게 좋은 소식일 수도 있고 나쁜 소식일 수도 있는데 2학년 1학기 한국사 같은 경우에는 1회고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수업이다 보니까 1회고사 실시 전까지는 너무 진도를 많이 나갈 수 없어서 2회고사 1회만 실시합니다. 그리고 수행평가와 한 번에 2회고사의 비중은 50%대 50%니까 여러분들이 수행평가도 굉장히 신경 써서 해야 된다는 거 잘 생각하고요. 그리고 선생님이 또 하나 그 뒷면에 보면은 코로나 예방에 대한 간단한 동영상을 하나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그 동영상 보고 우리가 코로나 예방을 위해서 지켜야 될 수칙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상기시키고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이 어떤 TV 방송에서 봤는데 손 씻기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손 씻기가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그 전보다 많이 나아졌어요. 그래서 손을 자주 씻는데 이 손도 선생님이 어떤 방송에서 보니까 30초 이상 씻지 않으면 그게 소용이 없대요. 그래서 손을 씻을 때는 30초, 그리고 그것을 습관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모두 다 아는 노래 있잖아요.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to you. 이 생일 노래를 두 번 부르면은 30초가 지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손 씻기, 그리고 외출할 때는 반드시 마스크 착용하기, 그리고 기침이나 열이 날 때는 최대한 외출을 삼가하고 기침이 나올 때는 마스크나 옷깃으로 막고 기침을 하기.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겨울방학이 길어지다 보니까 집안에서 혹은 학원 같은 데서 수업을 밀폐된 공간에서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때는 반드시 환기시키고 마스크를 착용해서 그 코로나에 관련된 여러분이 질병에 감염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은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수업도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선생님이 노트 필기한 부분을 올려줄 거예요. 그런 부분을 보면서 여러분이 체크하고 교과서 읽고 내용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3주차에 배웠던 내용은 우리 역사에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1894년과 95년에 일어났던 세 가지 사건을 크게 배웠습니다. 하나는 동학 농민운동, 그리고 또 하나는 갑오개혁, 그리고 또 하나는 을미개혁까지 그 전반적인 흐름을 통해서 이 사건들이 어떤 중요한 역할을 했었는지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오늘은 그러면은 그 을미개혁 이후에 우리나라가 어떠한 상황에 처했는지 1896년부터 1904년까지의 그 상황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동영상을 보면 모두 다 기억이 날 텐데요. 일단은 우리가 을미개혁을 진행하고 을미개혁이 일어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나요? 안타까운 사건이죠. 일본군이 경복궁을 점령한 이후에 청과의 갈등, 청일전쟁, 그리고 또 이 러시아의 간섭 이런 것들을 모두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가 친러 내각을 만들었다가 우리 명성황후가 일본의 자객에게 살해를 당하는 그런 을미사변이 있었죠. 그 을미사변 이후에 을미개혁을 실시됐는데 우리 고종 황제는 너무 이 궁궐에서 살기가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선택한 방법은 안타깝게도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어떤 개혁보다는 자신의 몸을 피신을 합니다. 그 피신을 하는 곳이 어디? 안전한 공간이라고 판단했던 러시아 공사관으로 자신의 몸을 피하죠. 그래서 그 사건은 우리가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했다라고 해서 아관파천이라고 부릅니다. 참 마음이 아프죠. 한 나라에 그래도 수장이라는 사람이 어떤 자신의 거처에 살지 못하고 이런 위협이나 외국과의 간섭에 의해서 다른 나라 공사관으로 도망간다라는 거.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라 약 한 1년이라는 기간 동안 이 러시아 공사관에 머무르게 됩니다. 어쨌든 이 아관 파천이 1896년에서 1897년 1년 동안 진행되는 동안 우리나라 안에서는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첫 번째로는 이 김홍집이라는 인물, 여러분들이 갑오개혁을 내용을 배우다 보면 김홍집이라는 인물, 그리고 개화파의 대표적인 세력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을 텐데요. 이 김홍집이라는 인물이 피살이 돼요. 근데 안타깝게도 어떻게 죽냐면 이 민중들에게 돌팔매를 맞아 죽습니다. 김홍집이
이 고종 황제가 러시아 공사관으로 도망갔다라는 얘기를 듣고 아 이건 아니잖아 라고 해서 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가는 길에 이제 민중들이 갑오개혁, 을미개혁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뒤숭숭한 거예요. 근데 그 대로를 지나가는데 어떤 사람이 외치죠. 저놈이 김홍집이다. 나라를 팔아먹은 김홍집이다. 라고 했더니 백성들이 알게 모르게 돌팔매를 던집니다. 돌을 던져요. 그래서 그 돌팔매에 맞아 죽어요. 참 안타깝죠. 그래도 하나의 우리나라 대표적인 정치인인데 어떤 열강에 의해서 우리가 독립을 이루고자 하는 조금은 잘못된 생각 때문에 결국에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죽고 말죠. 그래서 김홍집이 피살당하고 이 고종 황제는 아직 황제는 아니고 고종은 이 재정을 일원화하려고 했었던 정책을 금지시키고 또한 단발령, 우리 을미개혁에서 대표적인 게 이 상투를 자르는 단발령이 있었잖아요. 이 단발령은 의무로 하지 않겠다. 본인의 선택에 의해서 해라라고 하면서 이 들끓는 민중을 안정시키죠. 왜 안정시키겠어요? 러시아 입장에서도 우리나라 들어와서 자신의 이권을 막 가져가야 돼요. 근데 여기저기서 막 난이 일어나고 백성들의 흥분 상태라고 하면은 자신들의 이권을 침탈하는데 손해가 볼 것 같으니까 야 고종 너가 백성들이 좀 진정시켜 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백성들이 가장 반발했었던 단발령 같은 것을 폐지를 시키는 이런 것들을 하게 됩니다. 한편 이런 아간파천 이후에 정말 중요한 거는 이제 열강의 이권이 최대로 침탈이 강화된다는 겁니다. 말 그대로 한 나라의 최고 통치자가 너무나 힘이 없어요. 힘이 없어서 자기의 집에서 살지 못하고 한 나라의 공사관에 와서 숨어서 지냅니다. 그 러시아 입장에서 얼마나 쉽겠어요. 야 너네 나라 우리나라랑 어떤 계약 체결하자. 싫어? 그럼 너 우리 공사관에 숨어있지 말고 더 이상 보호하지 않을 거야. 궁궐로 돌아가. 야 우리 러시아랑 친한데 너 우리나라랑 이런 계약하자. 싫어? 그럼 우리가 러시아한테 얘기해서 너 공사관에서 안전하게 대피해 있는 거 우리가 막게 할 거야. 라고 이런 협박이 들어가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나라의 이권이라고 하면은 우리나라가 기본적으로 지킬 수 있는 권한들을 뺏기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미국이 우리나라에 와서 철도를 마음대로 부설할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철도를 미국이 와서 마음대로 만들고 그리고 나서 값싼 가격에 표를 팔아버려요. 그럼 우리나라 코레일은 어떻게 될까요? 망하겠죠. 그런 다음에 우리나라 철도권을 없애버린 다음에 자신의 철도의 가격을 높입니다. 또 어떤 나라는 러시아 같은 경우 우리나라에 석탄을 마음대로 채굴해가요. 생각해보세요. 우리나라의 지하 자원을 다른 나라가 채굴하고 값싼 가격에 가져가는 겁니다. 이런 게 너무나 쉬웠던 그런 시기예요. 이 근대를 공부하다 보면은 참으로 안타까운 점이 많습니다. 이렇게 나라의 힘이 없을 때 우리 국민들, 우리나라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뺏기고 피해를 입는지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아간파천이 1년 동안 있으면서 이제 고종이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민중들이 원해요. 언제까지 이 한 나라의 왕이 다른 나라 공사관에 숨어 있을 거냐? 라는 이런 요구에 의해서 결국에는 러시아 공사관에서 1년 만에 경운궁으로 나오게 되고 이제 고종이 개혁을 시작을 합니다. 첫 번째 그 개혁이 뭐냐면은 대한제국을 선포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우리나라의 이름이 뭐예요? 대한민국이죠. 거기에서 민자가 무슨 민자일까요? 그렇죠. 백성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공화 정치를 택하고 있는데 그 공화 정치의 기본이 어디서 나오냐면 국민들에게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 대한민국과 다르게 대한제국이라고 부릅니다. 이 제자는 무슨 제자일까요? 그렇죠. 황제할 때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의 힘과 중심을 어디에 다시 두느냐? 황제인 고종에게 다시 두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다시 한번 이 봉건적인 사회로 돌아가는 세계화의 그 물결에 잘 적응하고 순응하지 못하는 조금은 안타까운 개혁입니다. 어쨌든 이 고종은 돌아와서 우리나라의 조선의 이름을 대한제국으로 다시 선포하고 황제를 중심으로 하는 나라를 만들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런 황제를 중심으로 하는 나라를 만들고자 해서 1899년 광무개혁을 진행합니다. 이 광무개혁의 가장 주된 내용은 구본신참이라는 내용이에요. 말 그대로 옛날 구식의 것을 본받고 새로운 것을 참조하겠다라는 겁니다. 즉 과거처럼 왕의 권한을 정치적으로 독점을 하는 것을 그대로 가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다른 서구 열강의 침략을 받는 이유는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뒤처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참고해서 우리나라도 발전을 하겠다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구본 신참의 정신에 따라서 광무개혁을 진행해요. 그래서 이 광무개혁의 대표적인 내용들을 보면은 정치적으로는 아까 얘기했듯이 왕권을 강화합니다. 근데 선생님이 여기에서는 조선시대나 고려시대와 다르게 왕권이라고 부르지 않고 황제권이라고 불렀어요. 왜? 우리는 조선시대, 고려시대는 황제라는 단어를 쓸 수 없었어요. 황제는 어느 나라에 있는 거니까? 그렇죠. 중국에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다음 왕권이라고 하는 호칭을 썼는데 이제 청일전쟁 이후에 청나라는 더 이상 우리나라에 간섭할 수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 고종은 황제라는 권한을 통해서 자신의 권력과 권한을 조금 더 높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황제라는 권한을 쓰면서 황제권을 강화하고 대한국 국제라고 하는 문서를 발표하게 됩니다. 이 대한국 국제의 그 내용을 살펴보면은 대한제국은 말 그대로 황제에게 모든 권한이 있다는 것이 쓰여져 있습니다. 어떤 권한이 있을까요? 당연히 정치적으로는 군사권, 그리고 세금을 거둘 수 있는 행정권, 모든 국가에 결정하는 것은 황제를 중심으로 한다라고 하는 다시 과거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을 반포를 하면서 황제권을 강화하고 또 이런 황제권을 강화하는 그 뒷면에는 가장 먼저 강화하고 싶었던 고종의 목표는 당연히 군사권입니다. 왜냐하면 군사력이 강해야 다른 나라의 침략과 약탈, 그리고 자신의 부인인 명성황후가 죽었듯이 그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군사력을 강화하고 황제권을 강화하는 그런 내용으로 정치적 개혁을 시행하고 두 번째로는 경제적으로 개혁을 합니다. 이 경제적으로 개혁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러분 이거는 모의고사 수능은 물론이고 언제 어디서나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거니까 잘 기억을 해두세요. 지계라는 것을 발급을 해요. 지계, 지자는 땅 지자입니다. 개는 우리가 여기 할 때 넘어오지 마라고 해서 긋는 게 뭐예요? 그렇죠. 경계라는 거죠. 경계선. 그럴 때 개자예요. 그러니까 땅의 경계선을 만든다라는 거예요. 왜요? 말 그대로 내가 땅을 얼마만큼 가지고 있는지 정확한 경계를 구분을 해서 국가에서 지정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과거에 조선시대까지는 토지문서 당연히 있었죠. 지금의 땅문서, 집문서 그런 것처럼 토지문서가 있는데 약간은 제대로 구획이 돼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박영국 씨 너네 땅은 어디까지야? 나 여기 앞에 처음부터 여기 뒷산하까지 이렇게 내 땅이야. 근데 이거는 조금 변할 수 있죠. 왜? 홍수가 나서 강이 너무 범람할 수도 있고 정확히 그 계산의 면적이 나오진 않잖아요. 근데 국가에서 이거를 정확한 경계선을 그어서 그 면적과 누구 소유인지를 정확히 발급을 하는 거예요. 그런 문서를 우리가 지계라고 부릅니다. 이 문서를 발급한 이유는 당시에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산업은 역시 농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농업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정확히 해서 뭘 잘 거두려고 한 걸까요? 그렇죠. 세금을 잘 거두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지계를 발급해서 근대적 토지 소유 제도를 확립하고자 했어요. 근데 이거는 역시 열강들의 반대, 그리고 1904년 러일 전쟁 이후에 일본의 침탈이 본격화되면서 완전히 다 이루진 못해요. 실패를 하게 됩니다. 이거는 나중에 우리가 일제강점기를 배울 때 일본의 토지조사 사업과도 관계가 있으니까 잘 기억을 해주세요. 자, 다시 얘기를 합니다. 구본신참의 원리에 따라서 대한제국에서는 광무개혁을 실시하는데 여기에서 목표는 황제권을 강화한다. 어떤 식으로? 황제에게 모든 권한을 집중시키고 그리고 황제를 보호할 수 있는 군사권을 확보한다. 근데 이런 게 필요하기 위해서는 이런 걸 이루기 위해서는 결국 세금, 재정이 충분해야 되는데 이런 재정을 다시 한번 걷기 위해서 국가에서 주요 산업인 농업에서 얼마만큼 토지를 갖고 있는지 백성들에게 다시 조사하는 지계라는 것을 발급을 합니다. 자,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역시 우리가 왕권을 강화하는 대신 신참, 새로운 것들을 배워온다고 했죠. 그래서 기술학교들을 설립하고 철도를 건설하고 이런 근대적 문물을 받아들여오는 이런 형태로 개혁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고종 황제가 아관파천에서 다시 한번 러시아 공사관에서 나오면서 개혁을 진행할 때 가장 중점적인 것은 황제권을 강화하고 그리고 서구의 문물을 받아들여서 우리가 근대적으로 황제를 중심으로 개혁을 하고자 한 거예요.
조금은 답답하죠. 개혁을 하고자 하는 것은 좋은데 황제를 중심으로 과거의 봉건 사회로 돌아간다. 지금 생각해도 이건 좀 아닌데 라고 생각했는데 그때 당시에도 여전히 이런 모습으로는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개화파들이 중심이 돼서 만든 게 이 대한제국 설립 시기와 비슷하게 생긴 게 독립협회입니다. 이 독립협회는 여러분이 많이들 알고 있을 거예요. 독립협회라는 이름보다 여러분들이 흔히 익숙하게 친숙하게 다가오는 거는 독립신문이라고 하는 언론 신문.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서대문형무소 앞에 있는 독립문. 우리 독립문이 뭐와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렇죠. 파리에 있는 개선문과 비슷하게 생겼죠. 그래서 그 개선문과 비슷하게 생긴 독립문을 건설한 단체, 이 독립협회라는 겁니다. 자, 이 독립협회라는 단체가 어떻게 나왔는지 생각을 해보면 이런 거예요. 자, 개화 사상가들은 말 그대로 서구의 문물을 받아들여서 우리가 발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서구의 문물을 받아들이고자 하는데 처음에 이 개화 사상가들이 갈등이 있었어요. 어떻게? 청나라의 문물을 받아들이자, 일본의 문물을 받아들이자, 이런 것 가지고 결국에는 갑신정변이라는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급진개혁파를 중심으로 갑신정변이 일으켜서 개혁을, 정치적 변을 일으켰는데 여기 이게 실패로 끝났어요. 실패로 끝난 이유는 외세를 끌어들였다. 그리고 백성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았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가보개혁이라고 하는 을미개혁이라고 하는 것을 진행을 할 때도 이 개혁파들 정치 사상가들이 생각을 한 거예요. 무엇이 부족해서 우리가 실패를 했을까? 이제는 조선시대처럼 정치인 몇 명, 왕이 결정을 해서 그냥 백성에게 통보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백성들도 무엇을 원하는지 생각하고 그리고 백성들이 원하는 것을 우리가 개혁하고 수용해줘야 성공할 수 있구나. 이런 것들도 실패를 통해서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는 지금 너무나 자연스럽잖아요. 왜? 우리가 어떤 백성 국민들이 원하는 것이 있으면은 청와대 신문고에 청원 신청하고 그리고 어떤 우리가 간접적으로 우리나라의 대표들을 뽑아서 그들이 뽑힌 사람들을 우리가 국회의원, 시장, 도의원, 도지사 이런 사람들이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대신 일을 하면서 우리들의 의견을 반영해 주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했지만 과거 이때 1800년대 후반, 1900년대 초반까지는 이게 잘 생각하지 못했던 거예요. 우리 정치 지도자들이 변화시키고 너희들을 알려줄게. 그냥 이런 통보의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독립협회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독립협회가 처음에 독립신문이라는 것을 만들어요. 이 독립신문을 만들 때는 고종이 지원을 해줍니다. 왜? 이 신하들, 특히 서재필을 중심으로 하는 신하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부당함, 이 열강들에게 침탈당하고 있는 것을 언론을 통해서 세계 각국에 알리자 라고 건의를 하는 거예요. 그런 언론사를 우리가 만들 테니 정부에서 지원 좀 해다오 라고 해서 정부에서 독립신문을 만드는데 지원금도 줍니다. 그래서 이 독립신문은 우리나라 사람들도 어렵지 않게 보기 위해서 한글로 그리고 외국인들도 우리나라의 상황에 대해서 정확히 알 수 있도록 영문으로 한글과 영문으로 동시 제작한 독립신문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 독립신문을 제작하고 이 사람들이 단체로 독립협회라는 단체를 만들어요. 그런 다음에 이 독립협회에 상징적으로 독립문이라는 것을 건립합니다. 이 독립문은 어디에 있냐면 서대문 형무소 말 그대로 이 서대문 서울을 중심으로 했을 때 서쪽 문에 있어요. 우리나라가 서울을 중심으로 서쪽을 건너가면 가장 큰 나라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쵸. 중국 청나라가 있었죠. 이 청나라 사신이 중국에서 오면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정말로 환영하고 은혜로운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환영하고 은혜롭다라고 해서 그 원래 서대문이 있던 자리에 지금의 그 독립문이 있던 자리에는 영은문이라고 하는 문이 있었습니다. 청나라 사신을 환영하는 곳이었죠. 그것을 허물어 버립니다. 더 이상 우리는 이렇게 다른 나라에 세속돼서 살지 않겠다. 독립적으로 우리 이런 상징적 청나라에게 기대고 항상 그들에게 잘 보이려고 노력했던 것을 없애고 우리나라가 독립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틀이 필요하다. 그래서 영웅문을 없애고 그 자리에 독립문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독립협회는 크게 세 가지 목표가 있어요. 우리가 근대화를 이루기 위해서 백성들, 국민들의 힘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유민권, 말 그대로 우리 국민들의 권한이 민주주의처럼 자유적으로 선택할 수 있어야 된다. 두 번째로 자강개혁, 우리나라가 스스로 강해져서 개혁을 스스로 해야 된다. 마지막으로 자주국권, 이런 것 통해서 우리나라의 국권, 국가의 기본적인 권리는 우리나라가 스스로 선택해야 된다라는 것을 기본 토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독립협회에서 실제로 어떤 식으로 회의를 했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학급 회의 같은 거 할 때 어떤 학급의 안건을 정하고자 해요. 예를 들면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우리 학교에서 뭐 4시 반 이후에 슬리퍼를 착용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안건이 나왔었어요. 그러면은 그런 안건을 학생회나 뭐 학교에 건의하기 위해서는 많은 학생들이 이 안건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생각했는지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때 야 이거 우리 학교에 건의해도 될 것 같은 사람, 찬성하는 사람 손 들어봐. 우리는 기본적으로 어떤 거에 익숙해요? 다수결의 원칙에 익숙하죠. 그렇죠? 이런 것들을 우리나라 국가 정치에서 최초로 했었던 단체를 우리가 독립협회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독립협회에서 했었던 일 중에 대표적으로 그런 게 있었어요. 자, 우리가 아관파천 이후에 그 열강들의 이권 침탈이 계속되고 있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거 오개념이에요.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에서 빠져나왔으니까 열강들의 이권 침탈이 없어졌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왜? 고종은 광무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당장 열강들에게 잘 보여야 됩니다. 고종이 이런 개혁을 하기 위해서 반대해서 무서운 것은 백성의 힘이 아니라 러시아의 반대, 일본의 반대, 미국의 반대가 훨씬 더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아관파천 이후에도 열강의 침탈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열강의 침탈 중에 대표적인 나라 러시아가 저령도라고 하는 거는 섬이에요. 영도라고 지금 부르는데 부산 앞바다에 있는 섬입니다. 이 섬에 세금을 내고 빌리겠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나라 영토를 세금을 낼 테니까 그걸 내 땅처럼 쓸게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친숙한 개념으로는 홍콩이라는 그런 땅이 있죠. 이 홍콩도 중국의 영토였어요. 근데 영국이 어떻게 한 거예요? 내가 중국 너희들한테 돈 주고 100년 동안 이 땅 빌려 쓸게 라고 해서 100년간 빌려 쓴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러시아는 이 바다를 통해서 세계 대륙으로 제국주의를 펼치고 싶은데 부동항, 즉 얼지 않는 항구가 그의 땅엔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부산 앞바다에 저령도라고 하는 섬을 세금 내고 빌려서 거기에 석탄 기지를 만들고 러시아 배가 자유롭게 오고 갈 수 있게끔 이런 것을 하려고 했는데 이게 누가 봐도 침탈이에요. 영토를 뺏어가는 거예요. 근데 고종 황제는 반대하지 못합니다. 힘이 없어요. 그랬을 때 이 독립협회라는 단체에서 민중들을 모아놓고 회의를 합니다. 우리 러시아가 저령도라는 곳을 조차 세금을 내고 간정한다고 하는데 이게 결국에는 영토를 침략하려는 그 수작이다. 반대하는 사람, 찬성하는 사람 손 들어보시오. 반대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내용들을 민중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가지고 국가에 정식적으로 건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러시아가 저령도 조차를 가져간다는 것은 국민들의 반대로, 백성들의 반대로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한러은행, 우리나라 부산에 한러은행을 설립해서 역시 경제적인 침탈을 하려고 했을 때도 이 백성들의 반대로 민중들의 반대로 실패를 하게 됩니다. 자, 이런 거를 통해서 회의하는 방식을 우리가 만민공동회라고 했어요. 말 그대로 만은 모든이란 뜻이에요. 우리가 만원 할 때 만자예요. 1만 만자인데 모든 백성들이 공동 함께 참여하는 회의로서 아까 얘기했듯이 다수결 원칙에 의해서 백성들이 원하는 것, 백성들이 생각하는 것들을 자유롭게 회의를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국가에 건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그냥 언제까지 백성들만 가지고 회의를 하면 정책적으로 국가 발전적으로 나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만민공동회에서 발전한 형태가 이제는 관민공동회로 나오게 됩니다. 말 그대로 이런 공동회의를 할 때 단순히 민중들의 의견을 받아주세요라고 던지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관리와 민중이 함께 회의를 한다는 뜻이에요. 훨씬 더 발전한 형태죠. 그래서 이렇게 민중의 대표 몇 명 그리고 관리 대표 몇 명이 어떤 사안이 나왔을 때 함께 회의를 하고 다수결 원칙에 의해서 결정을 하고자 이렇게 한 겁니다. 굉장히 그 전의 것들보다 훨씬 더 근대적인 거예요. 괜찮죠?
근데 여러분은 생각이 들 거예요. 뭐가 생각이 드냐면 선생님 같은 시기에 두 가지의 다른 꿈이 있네요. 나라를 이끌어 나가는 최고의 통치자인 왕은 황제권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황제권을 강화하고자 했을 때 필요한 것은 말 그대로 조금 쉽게 얘기하면 독재예요. 그러면 백성들의 힘이 약할수록 유리합니다. 근데 독립협회라는 단체는 이 민중의 힘을 통해서 국가를 운영하고자 해요. 그럼 이 황제권 강화와 충돌을 하겠죠. 그래서 이 독립협회에서 아직까지 그 황제권의 강화와 황제와 이 협회 단체를 어느 정도 조정을 완화하기 위해서 이 관민공동회를 통해서 헌의육조라는 이 조약을 체결하는데 이 헌의육조에 써줘요. 뭐라고 써주냐면은 우리는 입헌군주제를 지향한다. 입헌군주제 말 그대로 왕이 있어요, 없어요? 군주제잖아요. 왕은 있습니다. 고종 인정해 줄게. 하지만 전제 조선시대처럼 너가 모든 권한을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왕도 입헌, 헌법에 입각해서 정책을 만들고 정치를 시행해야 돼. 우리가 다른 나라처럼 공화정체를 지향하는 건 아니야. 즉 왕을 없애려는 것은 아니니까 우리 차츰차츰 바꿔나가자라는 조약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거를 통해서 이제 재정, 국가를 이루는 돈을 운영하는 곳이 분산되어 있으면은 이게 독재를 하는데 훨씬 더 유리하거든요. 왜? 다른데 몰래 쓰기에 분산돼서 가져가기 좋으니까. 근데 그렇게 하기보다는 모든 세금과 재정은 하나의 부서에서 운영을 하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투명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피고의 인권을 존중하는 것이 들어갑니다. 갑자기 생뚱맞게 피고의 인권을 존중은 왜요? 이때 당시만 해도 이 전에 조선 사회만 해도 어땠어요? 고을의 수령 사또가 얘가 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뭐 할 수 있어요? 고문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왕은 뭐 내릴 수 있어요? 사형 내릴 수 있어요. 그러면은 고문받다 죽고 사형 먹고 죽은 다음에 나중에 돼서 얘 잘못한 거 없네? 무슨 소용이에요? 그러니까 너네가 국가가 잘못을 한 사람이 있더라도 최소한의 고문이라든가 사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내리지 않고 그들의 최소한의 기본적인 인간의 권리를 존중을 해야 된다. 그래야 나라는 발전할 수 있다. 그래야 사람들은 마음껏 소리를 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는 지금 피고에 대한 기본 인권이 존중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어떤 국가에 불만이 생겼어요. 그래서 청와대 국민신문고에 어떤 글을 썼어요. 근데 이 인권이 존중하지 않는다고 갑자기 국정원에서 여러분을 잡아가서 옛날처럼 막 고문실에 넣어놓고 죽이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런 사람들 민중들이 쉽게 의견을 내고 찬성하고 정치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안 되겠죠. 그런 것들을 보호하고자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독립협회는 아직까지는 왕권을 인정하고 그리고 이 민중의 힘을 통해서 국가를 운영하고자 하는 거예요. 왕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 국민들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 무언가 합의점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고종은 처음에는 독립신문을 만드는데 지원금도 주면서 도와줬던 그런 고종이 이 독립협회 민중의 힘이 목소리가 커져가는 것이 듣기 싫고 싫어요. 그러니까 이 독립협회를 강제 해산시킵니다. 본인이 갖고 있던 황국협회 보부상들의 단체인데요. 이 황국협회라는 단체를 통해서 이 독립협회가 공화정체를 지향한다. 즉 왕을 없애려 한다라고 하는 오명을 씌워서 누명을 씌워서 결국에는 독립협회라는 단체를 강제 해산시켜버려요. 안타깝죠. 그래도 이렇게 국민들 민중들의 힘을 통해서 나라가 운영되는 게 훨씬 더 좋은 방향일 텐데 말이죠. 지금 생각해도.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1896년부터 1904년까지는 흘러가게 됩니다. 그럼 이후의 상황은 어떻게 됐을까요? 역시 이후의 상황은 우리나라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즉 일본과 러시아라는 그 두 국가의 세력 다툼에서 누가 승리했냐가 우리나라의 운명을 좌우하는 거예요. 자, 다음 시간에는 그러면은 1904년 이후에 1910년 일제강점기까지 어떻게 누가 우리나라의 최종 이권을 모두 다 빼앗아 가느냐 이 부분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운 부분은 광무개혁과 대한제국의 설립, 광무개혁과 독립협회입니다. 여러분 교과서 한 번씩 보고 꼭 읽고 복습하고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